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서울에서 골리앗이라는 단어는 용역깡패 침탈을 막기 위해 동네 주민들이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을 집어들고 모여 올라간 망루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서울의 표심은 정반대로 바뀌었고 마지막까지 부동산의 욕망을 따라가는 군대의 성체가 하나만 남는다면 그 골리앗은 반포에 있을 겁니다. 서초구의 정치에 대한 신수연 소장의 이야기가 2025년 5월 두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우리의 대선 후보 건조는 경남의 민심 투어를 하고 왔고요. 맞습니다. 네, 가서 벤베 오토바이 봤대나? 아무튼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뭡니까? 이제 가정의 달에서 그런 군 면 단위에서는 체육 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아, 좋죠. 네, 그러면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막 네. 마을별 대표가 나서 노래자랑을 하고 막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좋죠. 동네 소문이라는 게 돌아요. 아, 네. 네, 그럼 동네 소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 참 이런 얘기는 도시에서는 참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 있었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구네 집이 뭐 그 경품을 막 못 타가지고 막 그 물티슈를 다 남은 물티슈를 가져가려고 그 마을 이장이 짜서 뭐 몰래 거기 쳐들어와가지고 물티슈를 가져왔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요. 와우. 네. 그죠? 네, 그 동네가 이전부터 이기적이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 대도시에서만 나고 자란 사람은 알 수 없는 네, 모두가 모두를 아는 동네의 이야기. 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비슷한 얘기를 공교롭게 딱 지난주에 들었는데 뭔데요? 서초구에 사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뭡니까? 그 친구는 이제 평생을 서울 강남에서 살아왔는데 네. 뭐 소문의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 동네는 소문이 너무 빨라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서울에도 그런 동네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단위로 소문이 돈다라며.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의 방식으로 재개발이 다 끝난 이후에 구반포와 신반포와 서초는 이제 사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네. 사는 사람의 계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반상에 한 번만 나가본 사람이어도 우리 동에 어떤 지위에 있는 어떤 고위 인사가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소문을 다 알 수 있고 네. 이것들이 어떻게 퍼지는지는 몇 년 전에 김건희 씨가 버린 책을 주운 주민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골의 얘기하고는 좀 다른 풍경인 게 계급이 높아서 그것 때문에 센 사람, 내가 센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에는 계급을 보면 기억을 해요. 예. 그 기억이 강렬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되고. 네. 네. 정확히 그 친구가 한 얘기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신선 소장하고 제가 알고 있는 옛날 기억, 지금 전혀 통용될 수 없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가 충청권에서 골고루 이주민이 모여왔고 원주민이 거의 없는 동네인 강남구에서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각각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에도 이미 부동산에 대한 열망이 끌어올랐고 그 수도쯤 되는 곳이 서울이었고 서초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울은 원래 잘 사는 사람의 동네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매우 강했는데 이걸 첫 번째로 뒤집었던 반란 수준의 선거가 17대의 국회의원 선거였고 2004년에 그 이후에도 꾸준히 빨간색이 지워지는 형태로 서울은 바뀝니다. 이제 21대 총선을 보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정도가 빨간색이고 그중에 가장 오랫동안 빨간색을 완벽하게 일자로 유지해온 것이 서초구입니다. 예전에 이제 17대 총선 때 사람들이 당선자 그래프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우론이 있고 식민지가 있는 것 같은 그림이다. 강원 TK, PK가 네. 빨간색, 이제 물론 한나라당이니까 파란색, 그리고 당시에는? 강남 서초만 파란색. 네. 본지는 강남 서초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 서사가 도시데이터 연구소의 이야기에 통하는 이유는 도시데이터 연구소는 서울의 정치를 부동산 가격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알아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왜 이렇게 집착하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서초구에서 그 드넓은 풀만 있던 땅에 법원과 정보사와 검찰을 세운 다음에
사람들의 욕망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리고 거기에 고위 관료들은 어떻게 움직였고 군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군은 군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하고 법원은 법원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서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암울할 거라고요. 관련된 증거를 선거 기록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신소 소장을 다시 만납니다. 선거 시간. 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의 더 착한 농장,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노동 친화적 인재 형성소 퍼펙트 25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난 든든해. 한 끼 식사를 대신한다 해도 충분하지. 구워진 그대로 말려낸 최고의 맛.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간식으로 한 끼 식사로.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에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깨끗한 생각이 필요하실 때가 됐습니다. 저희 집 후드가 간만에 되게 더러워져 보이더라고요. 원래 더러웠겠죠? 네. 5월인데 저 오늘도 긴팔 입고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침에 춥습니다. 아침에 춥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또 여름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죠. 당구는 몰랐지만. 네. 그럴 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청소입니다. 네. 문을 지금 활짝 열고 청소를 하시기 좋은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도 지금 별로 없더라고요. 네. 여름이 되면은 묵은 때들이 더 자신의 위용을 뽐낼 터입니다. 특히 욕실은 그렇겠죠.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중 몇 번은 그간 모른 척 해왔던 렌지 후드 청소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초보들은 후드 아래쪽에 있는 분리할 수 있는 것들만 청소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쪽 그리고 때로 후드의 껍데기 네. 에도 어차피 기름때는 들러붙죠. 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저는 클리친을 처음 받아보고 그곳이 청소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걸 알았어요. 그 나이에 그래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늦게 독립하면 30대 중반에 합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 청소 키트까지 있다고요. 네. 깨끗한 생각에는. 나들이가 많아지는 계절에는 텀블러를 챙기기 전에 또 클리빈으로 깨끗이 씻어보기도 해야 되고요. 네.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세제, 욕실 전문 세정제인 클리바스는 기분 나쁜 락스 냄새 없이 화장실을 거울처럼 반짝이게 해줄 겁니다. 인체에 무해한 건 동일합니다. 네, 해결되지 않았던 묵은 때를 없앨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깨끗한 생각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옷에 기름이 좀 자주 튀는 편이거든요. 네. 요리를 아직 잘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앞치마를 매는 습관이 없고 네. 이것을 지우는 대로도 매우 탁월합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네, 기름때 원래 세탁소 안 가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번 주말에 특별히 할 일이 없으시면 어쌔신 크리드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예, 피가 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만 남았습니다.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요. 깨끗한 생각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려면 액세스몰에서 깨끗한 생각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서초구 이야기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습니다. 신선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에는 주로 정보사가 혹은 정치군인들이 서초구의 부동산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바꿔놓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밀도가 높은 서초구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좀 밀도가 낮은 오면산 건너편에 이제 내곡동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서울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옛 세대들은. 지금도 안 하는 사람 많을걸요. 제가 왜 강남구와 서초구가 군이었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도심 지역에도 논밭이 많았지만 우리가 가지 않는 어마어마한 광활한 산과 논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면산 건너편, 대모산 건너편에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이라고 강남 서초에 산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강남 서초 고깃집에 가는 저 상추를 키우는 곳이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 200m, 300m 정도 되는 되게 야트만한. 그리고 옛 시절에는 양재가 강남의 이제 도시 그 교통 인프라의 거의 사실상 끝이었는데 지금은 양재 시민의 숲이 있고 양재 시민의 숲역이 있죠. 갑자기 DLC가 생겼어요. 네, 양재 시민의 숲역과 양재역을 넘어가서 그 남쪽의 지역이 거대하게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와 서초구는 땅이 넓어요. 이 양재역 아래쪽의 서초구, 인구 밀도 낮은 서초구만 해도 서울 시내로 가면 거의 종로구만 합니다. 네, 그 하나가 거의 그만하죠.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 대한 얘기로 시작할 겁니다. 네. 일단 내곡동 너무 정치계에 너무 유명해요. 내곡동이라는 동네 이름은 주로 정치 기사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민정당의 정치인들은 내곡동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걸려있는 대통령만 최소 3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둘은 전직이었고 하나는 탄핵당해서 전직도 아닌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팀 명태균 올스타에서 첫 번째 희생양으로 꼽혀서 지금 도륙당하기 직전입니다. 아, 네. 대통령이 3이 아니라 대통령급. 둘이 대통령이었죠. 그중에 하나가 탄핵당했고. 아니 그 꽃시장이나 있어야 될 만한 동네가 왜 이렇게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양재동 그리고 내곡동은 양재 꽃시장과 좀 멀긴 합니다. 너무 넓어서 멀어요 좀. 사실 그 내곡동하고 방금 전에 그 PD님께서 말씀하신 강남, 수서, 세곡 이 동네들은 부동산과 부동산 비리 특집을 해도 한 3시간 나올 것 같은데. 매우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잡혀간 정치인만, 그러니까 현역 정치인만 한 10명 넘을걸요? 그렇습니다. 2021년에 한국일보의 이슈레터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류호 기자가 아주 잘 정리해줬습니다. 내곡동이 매번 논란의 땅이 된 건 강남 3구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 땅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3구에 있으면서도 개발 이슈가 남아있어 땅값이 뛸 가능성이 큰 곳이지요. 강남보다 값이 싸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맞닿아 있고 KTX 수서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이라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대박을 노린다는 얘기까지 나왔지요. 오전시장 가족이, 그때는 전시장이었습니다. 오전시장 가족이 보유한 내곡동 토지가 보금자리 주택 사업직으로 지정된 과정을 두고 권력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이게 뭐 한국일보 기자는 의혹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권력을 이용했고 시세 차익은 나왔습니다. 생새탕으로 유명하죠. 네. 이게 왜 사실 그 지난 선거 때 한참 이슈가 됐다가 그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면서 그냥 어떻게 얼레벌레 넘어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조선일보가 막 그 승리의 놀리기 이런 걸 시전했습니다. 생태탕 보도하더만 영향도 없었고 오세훈이 압승했다 이러면서. 하지만 이게 왜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냐면 전 정권의 그 또 네. KBS 사장이 사과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네, 생태탕 보도 때문에 그 박민 사장이었죠 당시에는. 네, 취임 일성으로 사과를 합니다. 이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더니 오세훈 시장한테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이게 참 아무튼 그 기억 안 전에는, 나실까봐 네. 박민 사장의 그 이야기를 잠깐만 정리해놓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읽어드리죠.
박민 KBS 사장은 KBS 뉴스는 지난 몇 년간 불공정 편파 보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박 사장은 불공정 편파 보도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생태탕 보도, 검언 유착 보도, 윤지호 씨 인터뷰 등 4가지를 꼽았다. 이중 박 시장은 생태탕 보도에 대해 21년 4월 재보궐 지방선거 직전 이른바 오세훈 시장 생태탕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단시간에 진실규명이 어려운 내용을 선거 직전에 집중 보도함으로써 선거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잘못했다는 소리입니다.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이걸로 되게 유명하죠. 박근혜 선생님. 네, 박근혜 내곡동 사저. 네. 2016년 10월 당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이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 국정원에 퇴임 후 사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니 왜 내곡동 공사비를 국정원이 그렇습니다. 최순실도 얽혀있죠 여기. 네, 대통령 사저 공사비를 정부도 아니고 국정원이 내려고 들었다. 최순실 선생님은 이제 뉴스테이 사업직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금품을 수수했다. 이 얘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보는 정부의 권력이라는 게 대저 이런 데 쓰인다고들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 이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사저. 내곡동 사저. 공동구매. 공구를 하려고 들었습니다. 매입 과정에서 이제 청와대가 그 이시영 씨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내서 혈세가 그 공동구매를 위해서 쓰였다. 그렇습니다. 왜 내곡동에 이 난리가 나냐고 물어보면은 사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 그린벨트라 그래요. 네. 그린벨트가 정식 명칭은 개발 제한 구역인데 네. 이게 누군가한테는 그냥 입만 내킬 때 꺼내다 쓰는 빈 땅 같은 걸로 취급이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서울시장이 딱 둘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둘 다 부동산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그린벨트를 만지작거리는 것 자체는 되게 비슷했습니다. 물론 그걸 어떻게 개발할 거냐는 방향이 많이 달랐지만 네. 이거는 정부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이게 놀랍게도 그린벨트가 박정희 정권 때 도입이 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해체한 건 김대중 정권 때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IMF 뒤처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뭐든 했어야 된다는 뭐 이제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까방권이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정책은 그 20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이걸 한번 개발한 사람은 다른 지역 9곳에 청약을 넣어야 되는. 아, 의외로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네. 영국에서 시작된 게 맞아요. 그러네요. 지금 이런 지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초 지정 당시의 그린벨트 현황과 이후의 그린벨트 현황을 보여주고 계신데 야금야금 집어먹긴 했습니다. 네. 특히 뭐 가장 많이 풀린 데는 사실 광명이고. 네. 강남 그리고 서초. 광명은 수서. 도시 하나 분량 정도를 드러내서 네, 아예 그린벨트를 그렇게 해제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고향이나 이런 쪽들에도 다 이제 뭐 이거 표현을 좀 올드한 표현이지만 그냥 쥐 파먹은 듯이 맞아요. 파먹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인 동네들. 내곡동이야말로 정말로 쥐 파먹은 듯이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구도심의 기능을 하는 강남 서초의 마지막 지역이 AT가 있고 양곡 도매시장이 곧 들어설 지점. 그러니까 꽃시장의 그 다음 블럭 정도였어요. 거기만 해도 이제 도시 외곽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양재 IC로 나오면은 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어요. 중간에 길을 가면은. 그래서 이 신양재 IC를 지나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하는 지점이죠. 부산 방향으로 출발하는 지점. 그 지점의 옆을 돌아보면 원래 숲이랑 산이 다였어요. 거기에 쥐 파먹은 듯이 내곡동 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계산 입구역입니다. 신분당선에. 네. 그 앞에 어떻게 동네에 길을 내가지고 내곡 중학교가 있고 서초 포레스트 아파트들이 쭉 들어와 있죠 지금. 계속 그래서 누군가 꺼내다 쓰기 좋은 그런 동네 취급을 받게 되는데 이게 정치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보기관이나 군사시설도 사랑을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이것도 너무 이게 왜 그 국정원 위치가 이렇게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국정원으로 좀 돌아옵니다. 네. 같은 해 이제 이거 옛날 얘기예요.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가 내곡동을 두고 힘결의를 합니다. 기무사가 이제 1999년에 서울 종로구에 사령부 건물을 헐고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근처로 이전을 결정하는데 국가정보원. 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가까운 거리 안 되나요 이거? 안 되나? 뭐 원치 않았나 봐요. 네. 네, 가까이 오지 마. 이웃이 싫었나 봐요.
기무사는 내곡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군과 권력기관들의 이 DNA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 공공기관과 군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좀 할 거야. 라는 의지를 옛날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고 아직까지 DNA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1999년에도. 할 건데 우리는 그래도 서울에 있어야 돼. 이제 IMF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푼의 현금이라도 만드는 게 중요했던 정부 입장에서 이들을 말릴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90년대 말과 00년대 초는. 아마 내곡동을 이제 군사시설이나 정보기관이 사랑했던 이유가 장사정포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미사일이요? 네. 1970년대, 80년대 시절에 이제 장사정포 사정거리가 닿지 않는, 그러니까 서울시 경계 이내이면서 타격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판단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이때는 생각보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그래서 여기에 그 화생방 관련된 무대도 하나 있고. 네, 화방사. 네. 여담이지만은 이런 시대적 배경이 강북의 시설들을 강남으로 옮기는 의사결정 자체에도 영향을 좀 크게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전이 확장되면 강북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 같은 군대들, 정보부대, 혹은 최초의 타격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기술부대 네. 등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군사적인 시각에서 일산이라는 신도시가 들어선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넓은 도로에서 먼저 시가전을 해서 막아낸다. 수도를. 토치카로 쓴다. 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과 비슷하죠. 중요한 네. 기관들이 강남으로 이전하는 데에는 이런 구실들이 쓰였다. 미사일이 여기까지는 안 날라오잖아. 근거가 없진 않아. 관악산하고 청계산에 여전히 관련된 부대들이 조그만 게 있지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북사면을 그 대모산 네. 막아주고 있으니까 오면산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저번 주에 그 반포대교 잠수교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원래 반포대교보다 잠수교가 먼저 생겼거든요. 네. 본체가 잠수교예요. 반포대교는 그 폭격 대비용 뚜껑입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방부랑 청와대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용산으로 접근이 아주 용이하고 네. 이 당시에 군사정권이 얼마나 진심이었냐면은 아파트에 총항구를 달기로 한 거는 되게 유명한 얘기죠. 아파트에 총구가 있어요. 네. 기관총 거치대가 있고. 네. 남산 1, 2호 터널이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 애호 어르신들이 그걸 잘 썼습니다. 옛날에 보면 거기다가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이제 그런 그 총안구가 있는 아파트 옥상 아파트 건물 이런 데에서는 그냥 어른들이 카메라 다이아 이렇게 불렀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총항구가 또 이제 시야 확보가 잘 되는 데에다가 항상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파노라마를 찍기 좋습니다. 네. 네. 감재가 잘 되죠. 네. 남산 1, 2호 터널 설계도 이 영향이 있습니다. 원래 1, 2호 터널이 교차되는 형태로 설계가 돼 있는데 그 가운데를 50만 명 수용 가능한 방공호로 만들 계획이 원래 있었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네. 아니 말이 안 되잖아. 50만 명 남산 안에? 이게 저 심시티에서 2100년쯤부터 만들 수 있는 이런 건물들 있잖아요. 지하 공동구가 지금. 네. 근데 진짜 저는 실제로 했으면 요즘 같은 시대의 배경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남산이 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 만들다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네. 이런 계획도 있었고 서울 시내 고층 건물 상층부를 영구 부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령도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투용입니다. 네. 개정이 좀 되긴 했는데 근거 법령이 97년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원래는 협의라고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법령을 써주셨습니다. 네. 단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공협조구역 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기타 구조물에 설치에 관한 허가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주 무식하게 해석해드리면 옥상 내놔! 라고 하면 줘! 정확히는 옥상 안 내놓으면 우리 허가 안 해준다? 그렇죠. 에 가깝죠. 네. 협의는 하겠지만 아마 우린 달라고 할 거야. 네. 서울에 고층 건물 하나 만들려면 최소 국방부 장관 혹은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들 입장에서 송파구 때 이야기할 사우론의 눈, 진짜 네. 사우론의 눈, 악의 축 롯데 슈퍼타워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물어뜯었던 거죠. 그랬더니 네. 실제로 나온 거고 서울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폭격은 어떻게 준비하며 이런 얘기하면서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협조하에 이제 대공진지 설치해왔다고 주장하지만 건물주 등은 협조가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다라는 증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는 단순히 협의라고 한 줄만 딱 있었는데 개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위임할 수 있고 뭐 특별한 뭐 이유 없이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지도를 넣어주신 겁니다. 뭔가 그 전문적인 밀떡이 만들어 놓은 지도인데. 이거 거기서 퍼왔어요. 그 유영원의 군사세계에서. 유영원 의원. 네. 네. 군사 전문가지만 내란에는 그다지 유용하지 못했습니다. 내란을 막는 데는. 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170mm 자주포나 240mm 방사포를 쏘았을 때 닿을 만한 한계거리가 국방부에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방사포의 사거리가 그 사거리의 경계에 서초구와 강남구와 송파구가 걸려 있네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 내곡동이라는 입지가 그런 고려도 없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고 난 강남에 살고 싶어. 미사일 안 날라온다는 구실을 댄 다음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예쁜 집을 가진 다음에 여기 집값이 오르면 자손이나 친구들한테 나눠줘야지 정도의 생각을 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 있는 그런 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와 이명박과 오세훈의 내곡동 사랑을 분석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내곡동을 사실 넓다라고는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도를 보면은 분지예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옆엔 다 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산 임수의 기준에서 서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동네는. 그렇죠. 내곡동이 법정동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곡, 염곡, 신원동인데 네. 바로 옆에 이제 동쪽에는 세곡동이 있고 북쪽에는 인원릉에 있는 구룡 대모산이 있고 인원릉이란 헌릉과 인릉. 네.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묻혀 있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뭘 했습니까? 이렇게 멀면 무덤이나 한다니까요. 그래서 서울에서 많이들 가시는 서울 추모공원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도 근처에 있죠. 네. 원래 내곡동 옛 마을 지역들은 다 분지예요. 분지 안에 있어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글램핑장 중에 제일 큰 것도 이 동네에 있습니다. 네. 행정구역으로 보는 것보다 지형 지도니까 그 산이 나와 있는 지도로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산이라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로, 그러니까 군사시설이 들어오기 좋은 입지고, 이 시설들이 점점 이전돼가는 추세고, 경부고속도로랑 공항 굳이 이제 그 특정한 몇 명만 쓸 수 있긴 하지만 서울공항. 네. 강남하고 분당의 접근성이 매우 좋고. 그래서 서울공항을 이용할 만한 시설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입지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 서버번이라는 이미지에 가장 잘 들어맞는 동네라고 하면 여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기의 주부들의 동네. 네. 부자가 한 35분 운전해서 가는 넓고 쾌적한 집이 있는 동네. 그나마 서울에서 그런 동네를 찾자면 여기가 아닐까. 내곡동은 그게 된다. 네. 네. 주말에 걸어서 글램핑장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늘 욕망의 대상이었던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더 화가 나죠. 그런 개인적인 욕망 몇 개를 모아가지고 나라 돈이나 국정원 돈을 떼겨다 쓴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네. 서초와 강남을 이야기하는 코드는 다른 어떤 서울 지역보다도 욕망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과 대선 주자의 욕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내곡동을 이야기하면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강원도 청정지역 농약 없이 키워낸 호박고구마. 찌지 않고 그대로 구워 말려내면 자연 그대로가 주는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진짜 자연이 있는 간식,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토요일에는 술안주 광고를 하겠습니다. 맥주 먹기 좋은 시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야외에서도 마실 수 있어요. 앉아서. 좀 있으면 그거 못해요.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요새 그 법조타운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죠. 네. 우리가 법조타운에 주말에 공개방송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서 알지 않습니까? 주말에 술집도 거의 안 열어요. 근데 요즘은 연다고 하죠. 무조건. 집회할까봐. 그렇죠. 예, 집회는 지역 경제를 무조건 활성화시킵니다. 네. 예, 술 먹기 좋은 봄입니다. 은은한 조명을 켜놓고 맥주 한 캔을 따는 맛으로 삶을 사는 여러분께서 잊으신 게 있습니다. 바로 바보상의 안주지요. 바보상의 안주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해서 이 정도 호사는 괜찮지 않을까요? 남해산 죽방멸치, 신선한 동해안 오징어를 바닷바람으로 건조시킨 반건조 오징어도 있고요. 가 제일 잘 팔립니다. 네, 저도 이게 제일 맛있어요. 타우린과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까지 챙기는 꼴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살이 부드럽고 살도 많은 먹태 준비되어 있고요. 뚱뚱한 먹태 보면 감격적이죠. 네. 네. 보통 이제 그 호프집에 가서 이상한 먹태를 먹는다. 그러면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누가 한번 파먹고 남은 걸 날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살이 없는 먹태가 많습니다. 긁어낸 것 같은. 네. 하지만 바보상의 먹태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주 토실토실합니다. 네. 손을 한번 뻗으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안주들의 향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보상어와 함께 옆을 보는 집회에 가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지금 네. 시즌에 오늘 밤을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보상의 술안주 액세스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 정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치 이야기죠. 네. 일단 갑 이야기부터 드려보겠습니다. 갑은 한강변부터 서초구의 이제 중앙까지 잠원, 반포 본동, 반포 1, 2, 3, 방배 본동, 방배 1동 이 정도인데. 네, 강가에 그러니까 그 서초 강남이 마찬가지입니다. 강가가 갑, 강 아래가 을. 갑을 간의 인구수 변화가 조금씩 있으니까 약간씩의 재조정이 있었긴 하지만 큰 조정은 별로 없습니다. 네. 항상 이제 서초 북쪽은 갑, 남쪽은 을. 유권자 수는 15만 명 정도 되고. 서초 갑이요. 네. 네. 24년 시점에 재건축으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포주공이 재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몇 안 되는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집값 2위. 그렇습니다. 48개 중에 2위입니다. 2위라서 속상할 수 있는데 1위가 옆에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사실 이 동네 그 미시 정치사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저보다 유피디님께서 훨씬 잘해주실 거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좀 더 개괄적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2000년 이후 민주당계 후보가 40%를 넘게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계급 때문이라고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다면 그 질문이 중요하죠. 계급화가 언제 이루어졌지? 계급화가 언제 완성됐지? 그럼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욕망의 아파트의 역사와 우리나라 정치사가 한번 골든크로스가 되는 타이밍에 서초구가 변화합니다. 그 전까지는 야당이 싸워볼 만한 자리였어요. 서초구는 88년에 서초구가 되죠. 88년에 서초구가 되었을 때에는 집값에 의한 계급화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방배동의 빌라가 바글바글하던 때였습니다. 구형 빌라는 지금도 서초구에 정말 많아요. 이 동네의 사람들은 민정당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민정당이었을 때는 25% 3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근데 왜 민정당이 당선되냐?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20%밖에 못 받아가니까. 이게 3당 구도죠. 쪼개져서 계속 민정당이 받아가는 그리고 그런 80년대에는 어른들은 고향도 따지죠. 그래서 충청권에서 온 사람들은 신민주공화당을 찍어줍니다. 그 신민주공화당이 10%쯤 가져가요. 이러면 민주정의당이 1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를 이 4당이 난립한 가운데서 서초갑이 찍어줍니다. 그 사람이 88년에 무소속 박찬종 의원입니다. 오래 하시죠. 당대의 대선 후보들 중에 가장 진보적인 색채라고 여겨졌던 한나라당 입당 전까지 본인이 만들었던 개인정당 신정당을 창당해서 재선합니다. 이때까지가 서초구가 서울의 부동산색을 입지 않고 사람들을 찍어주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3당 합당과 겹칩니다. 김영삼, 김종필이 손을 잡고 노태우와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때 계급화도 완성되고 보수정당의 합당으로 인한 보수정당의 전성기도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의 서초구는 다른 서초구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시기가 그 최근까지의 보수 정당의 연합 구도, 유권자 연합이 형성된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만 더 그 첨언을 드리면은 서초 강남에 영남 출신이 많아서 보수세가 강하냐라는 설명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한국에서 출생지별 인구 통계 나온 게 마지막으로 나온 게 제가 알기로 2000년인데 그 이후로는 그 디테일한 출생 통계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서울 출생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게 기본적인 추세고 서울에서. 네. 근데 이때 2000년 시점에 서울 시민 중에 이제 서초구 36.7만 명 중에 영남 출생자가 14.85%입니다. 호남 출생자가 12.58%거든요. 비슷하죠. 이거를 태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치냐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만 네. 이 근거는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지 않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으로 이곳은 서울이 아니잖아요. 아 역시 진짜 자기 동네에 대한 그 끊임없는 아니 여긴 강남군 서초군이라니까. 여기는 원래 원주민이 거의 없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원주민의 말투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강북이랑 다릅니다. 네. 근본이 없어요. 그래서 7, 80년대 이주민이 90%에 이르는 동네입니다. 강남 서초는. 네. 그리고 서울이란 도시면서 이주민이 훨씬 많았던. 이주민이 대다수예요. 네. 이 지역에 제가 어렸을 때 커가던 때의 어른들의 말투는 전국의 사투리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말 쓰는 어른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특정 동네에 뭐 호남이 많냐, 영남이 많냐, 충청도가 많냐라는 설명들이 저는 너무 게으른 설명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88년에 국회의원 선거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건 통일민주당 19%, 평민당 12%, 신민주공화당 11%였거든요. 비슷비슷했던 거고요. 네. 예. 민정당을 찍어준 사람들은 색채가 있는 거였어요,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죠. 25%였어요. 나에게 아파트를 쥐어준. 네. 이 지역색과 계급 색채를 다 합쳐도 박찬종을 못 이겼다는 뜻입니다. 무소속 박찬종을. 네. 당시에 서울 전체 영남대 호남 출신 비율이 13.8% 대 15.1%거든요. 그럼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약간 호남 출신이 더 많긴 한데 종로도 13.13 대 15.54인데 그렇게까지 차이 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뭐 근데 그 어떤 민주당계 지역위원장도 2000년 이후에 2번 이상의 선거를 버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서초 강남을 구분하고 서초 강남의 내부 지역을 마이크로로 구분할 때 서초 갑과 강남 갑을 묶어서 봐야 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강가에 붙어 있는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민주당의 절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남 갑과 서초 갑의 후보는 못 버팁니다.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은. 이번에는 다를까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지금 서초 갑 지역위원장이 김한나 선생님이실 텐데 네.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초가 민주당계에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14년 선거 당시에 이거는 뭐 이제 경험칙으로 당시에 구청장 후보를 구하기 힘들어서 후보 등록 직전까지도 후보를 못 구했었어요. 그래서 무공천 얘기까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총선 때 한번 그 민주당과 관련된 비판을 했던 적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게 비판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 잘못한 건 아닌 게 여긴 후보가 안 옵니다. 여긴 TK랑 똑같아요. 네. 서초 갑은 특히나 더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오는 사람 막 봤다가 방송작가 이후의 커리어가 뭐 그냥 행사 만들고 인성 관련 마케팅하고 이런 것에 지나지 않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정근 지역위원장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송영길 지도부를 거꾸로 뚫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거든요. 20%대 득표를 그러니까 본인의 자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떨어지는 사람이었고 왜 이런 사람을 공천했느냐? 안 오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워서 후보는 내긴 했는데 항상 이제 괜찮은 성과를 못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한나 지역위원장이 자기가 결정해서 들어온 사람이고 그리고 당이 많이 체크를 해봐서 그러니까 많이 알아보고 퀄리피케이션을 내준 사람이라고 얘기는 들었고 후보의 색채도 사실상 본인을 부동산 변호사라고 이제 홍보하고 다닐 만큼 지역에 어울리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민주당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제 오른쪽 사람 그런 인물이라서 한동안 더 버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겠죠. 네.
그래서 솔직히 선거 이야기는 특히 최근의 선거 이야기는 길게 할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면은 의외로 법조인이 잘 안 와요. 법조타운인데. 네.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 민정당 계열 후보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로는 여성 경제 전문직을 공천한다 정도의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역은 조은희 서초구청장, 전 서초구청장이시죠. 네. 이게 지자체장이 잘한다라고 평가받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뭐 서초구에 그냥 오래 계신 어른들 입장에서는 사거리 건널목에 저 차양 처음 친 구청장 이 정도로 기억하는데 네. 잡혀가지 않고 중앙정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서초갑이 이제 여성 부가점이 가장 유리하게 작동이 되는 곳인데 그 원리는 전 잘 모르겠고 이제 그 보수 정당의 경우에는 김희선, 이혜훈, 윤희숙 의원이 여기를 지나갔는데 현대에 지금까지는 윤희숙 의원 이제 그 여의도 연구원에 남아 있는 윤희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초구의 지역 특성에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두 번 공천을 줄 수 없습니다. 여긴 너무 쉬운 곳이라. 그래서 쫓겨나면 다른 집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망하고 그 다음에 당한테 화가 내고 당 밖으로 나가거나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조은희 의원이 지금 이제 현역인데 이 사람의 인기는 앞에 있는 선배들보다 더 셉니다. 네, 좀 더 나은 편이에요. 구청장을 오래 하셔서 그런 것도 있고. 보수 정당이 받을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저 신선 소장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보수 정당의 비례보다 조은희 의원 득표가 더 높을 거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받았어요, 이번에. 센 후보입니다. 네. 68.44% 대 31.55%였는데 선거비 보전 얘기할 정도로 서울에서 지금 아니 민주당이 뭐 서울에서 선거비 보전 못 받을 건 없고 네, 그 정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네. 네. 근데 아무튼 생신인이고 김한나 지역위원장은 네. 그리고 비례득표 대비해서도 꽤 낮게 받은 편이라 네. 리버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못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런 심리적인 선을 제가 총선 방송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35%가 넘어가면 저도 의지를 다집니다. 그게 이제 19대 총선, 18대 총선의 부산 민주당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야, 10%로 졌다. 이 새끼들아. 내가 다음에 꼭 나올 거야. 하고 장사하고 학원하고 사업하다가 또 돌아오고 그러다가 당선되고. 근데 지난번 총선 때 어땠죠? 47대 52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포기 안 합니다. 야, 이 새끼야 졌지만 슬프지도 않아. 이러면서 계속 또 갈고 닦아요. 다음엔 이긴다. 근데 서초갑, 강남갑에서 30%, 28% 이렇게 받죠? 그러면 지역위원장들은 인생 전체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네,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35만 돼도 다음 싸움 하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계속 25, 30이면 못해요. 싸움을. 그렇죠. 그 수치가 주는, 앞자리가 주는 심리적 경계가 좀 있습니다. 그나마 방배본동 일부, 그리고 강남대로를 끼고 있는 반포 1동 오피스텔 많은 동네에서 보수세가 좀 덜하다. 정도인데 오피스텔이 이게 재밌죠. 우리가 서울대이터 연구소 하면서 오피스텔이 보수 정당을 막아주죠. 지역의 방파제 노릇을 꿰야죠. 네. 투표구 단위로 이제 국민의힘 비례에서 60%예요. 비례 득표가 비례 득표가 60%를 넘는 투표구가 서울에 49개 있는데 2,250개 정도 되니까 한 4% 5% 정도죠. 그 중에 6개가 서초갑에 있습니다. 서초갑과 강남갑이 국힘의 본진쯤 됩니다. 네. 득표율. 본진 그 자체죠. 네. 저 6개 평균 주택 가격 18억 원입니다. 네. 아, 이거 공시가 기준입니다. 그럼 40억입니다. 서초 전체 중위값이 13억이긴 한데 네. 아무튼 이런 거짓말 진짜 큰일 났습니다. 네. 그나마 인상 깊은 지점이라면 이거는 작년 총선 때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네. 민주당 비례득표보다 조국혁신당 비례득표가 좀 더 많이 나온 지역이 이 동네에 몰려 있어요. 이건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 점에 대해서 공포를 가져야 됩니다. 이 좋은 성적에 대해서. 서울 전체 투표구 중에서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 득표가 더 많이 나온 투표구가 2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 표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비례가 더 많이 나온 지역들이 이 동네에 몰려 있는데
이건 왜냐? 이제 지도를 그려보면은 여의도, 송파갑까지 이어지는 한강변, 종로, 은평ton, 상암동, 목동, 강동구, 노원구 일대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강세를 보이는 일종의 클러스터가 좀 있습니다. 대개 주택 가격이 높은 편이고 민주당 지역 후보들이 약했던 이런 동네들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썼기로는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 선택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건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2024년 지역구 투표 때는 한 몸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분화는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는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제가 작년 선거를 해석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님이 넣어준 원고의 링크를 눌러보면 신수연 소장이라는 사람이 쓴 시사인의 칼럼이 하나 나오고요. 저도 이제 동일하게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서울의 투표가 계급 투표라면 계급이 높이 있는 사람들 중에 우파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의 선택의 1번이 조국혁신당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이것은 조국혁신당에게 조금 좋은 소식이고 아주 나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는 한 줌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강남 좌파죠. 강남 좌파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면 지역 기반이 강남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전국 정당이 어디 있어요? 지역 기반이 강남인가요? 국민의힘은? TK죠. 그 TK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강남의 본진을 차릴 수 있는 건데 조국혁신당은 뻗어갈 지역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좋은 포인트를 제가 굳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아젠다 기반 정당이고 그에 호응하는 유권자들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다. 계급 기반이 아니라 아젠다 기반이라면은 전국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충분히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걸 이제 지난 2번의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전남북에서 정면 대결을 해봤죠. 심지어 승리를 한 것도 한번 이겼죠. 가장 최근의 선거 군수선거는 승리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의 캠페인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너무 고루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표심을 움직이는 방법은 따로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선거인데 여기에서 지역 밀착은 지역 밀착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아젠다를 보여주는 선거운동을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지방선거라 그것도 힘들었겠지만 적어도 민주노동당에 가까워 보인다기보다는 옛날 초록색 국민의당에 가까워 보이는 건 안 좋습니다. 전국정당으로서의 미래를 위해 예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전국에서 고른 득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진보정당을 지지했다가 갈 곳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표심 혹은 진보정당을 지지하진 않았지만 진보적 아젠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심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냥 모든 지역을 갈 때마다 그 지역에 맞는 전략 말고 다른 중요한 1번 원칙이 없어 보인다는 게 가장 걱정스러웠어요. 아주 나쁘게 말하면 아마추어로 보였다. 이러면 다 좋은데 오래 못 살아남죠. 내부 분열이 심해질 거거든요. 아무튼 조국혁신당이 서초구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는 그 건강검진 시간이죠. 자유통일당 6% 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아, 예. 이게 방배사동 오투표구인데 여기 되게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그 기사가 몇 개 있는데 그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그 기독교 계열 신문사들에서 보도를 하고 소송을 당하고 그 천지일보에서 또 들어와가지고 기사를 쓰고 천지일보가 그 한기총 소속 교회의 비리를 캐는 데는 아주 딱입니다. 정체성 그 자체죠. 그러면 CBS가 신천지를 털고 이런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네, 그 기독교 계열 언론들이 핫하게 다룬 교회가 하나 있는데 천지일보의 기사를 하나 잠깐 발췌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천지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홍보영 기자의 한기총 전 공동회장이 운영했던 참고로 천지일보는 신천지 계열입니다.
한기총 전 공동회장이 운영했던 강남 모 학원 대법원 철퇴에도 학교 형태로 불법 운영.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학원이 대법원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대표와 이름만 바꿔 학교처럼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원은 유명 목사 S씨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SDC 인터내셔널 스쿨 학원으로 최근까지도 사실상 학교 운영 방식을 유지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짓을 해도 된다면 그 지역에 어느 일정한 수준을 뛰어넘는 세력이 있는 교회란 뜻이겠죠. 근데 여기는 CBS에서도 비판 기사가 나왔었어요. CBS도 이런 거 잘 때립니다. 네. CBS 당연히 신천지랑은 달라요. 네. 네. 법원이 CBS의 서대천 SDC 서대천 목사 관련 기사 삭제 및 취재 금지 처분. 이 서대천 목사라는 분이 CBS가 우리를 취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청했는데 법원이 들어준 모양이군요. 네. 교회 이름은 홀리쉿 교회. 홀리시즈 교회입니다. 시즈입니다. 네. 네. 시즈 돼 있어요, 동네에. 대단한 동네. 역시 정보사의 동네. 그러해 보입니다. XSFM입니다.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1 수업.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서초갑에 자유통일당 6% 넘는 곳 얼러트까지 알려드린 바. 네. 네, 서초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초을은 2호선 라인으로 선을 긋고 그 남쪽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서초을도 할 얘기가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러세요? 갑에 비해서는 하지만 엄청난 경합 지역이죠. 서초을은 강남을병, 강남병은 아무래도 좀 큰 싸움, 그러니까 크게 진 싸움이 많이 나와서 강남을로 비교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간신히 이기는 편인 경우들이 은근히 많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향 이야기를 정치랑 얽을 때 90년대 정치사를 볼 때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교동계인 영남 정치인, 상도동계인 호남 정치인 들은 누가 찍어주는가. 그렇죠. 여기에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섞여 들어가요. 이걸 이제 서울 정치사에서 대표하는 정치인이 서초을의 지배자 김덕용 전 한나라당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상도동계의 대표적인 호남 임사였고 YS 말기에는 대선 주자로 구분된 적도 있었고 민정당일 때가 아니라 통일민주당일 때 여기에서 초선을 해서 야당일 때 내리 5선을 합니다. 한나라당으로 넘어갔을 때. 미안하다 고승덕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기 전까지 이곳은 김덕룡의 지역구였고 이건 여당의 지역구, 보수의 지역구가 아니고 상도동계의 지역구였습니다. 13부터 17대까지 네. 내리 5선이시죠. 그렇습니다. 교대 좁은 길에서 남부터미널의 이명박 터널로 넘어가는 길목에 잘 보이는 낮은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김덕룡 의원 사무실로 언제나 동네의 지표였어요. 이분은 최근 소식도 있으시네요. 그래요? 분권형 개헌 운동에 나섰다. 늙어 심심하다. 이런 뜻이고요. 네. 이 사람은 언제나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었고요. 그 뒤에는 전형적인 새누리당,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의 그냥 텃밭이 되고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나갔고요. 박성중 의원이야 가끔 이상한 소리 하니까 나타나고 다만 21대 국회에서
초선을 비례로 했던 수학자 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도전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성적을 냅니다. 네, 45%를 받았어요. 네. 상대 박성중 당시 후보는 53.6%. 그리고 양재동에서 박성중 의원을 압살하는 결과를 냅니다. 네, 이겨버리죠. 아마 10% 이내로 좁혀진 건 역대 처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8% 차이로 패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작년에는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 출마를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백의종군 이러더니 사지로 홀홀 갑니다. 네, 42.5%를 받았습니다. 네. 다시 갭이 넓어졌죠. 네. 그리고 그의 상대는 TV조선맨 신동욱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출신은 SBS인데 그 TV조선에서 뉴스 총괄 PD를 했기 때문에 TV조선에서 좀 더 유명해졌었죠. 그 SBS에서는 앵커로 좀 모셨던 적이 있었고 네. TV조선의 얼굴인 뭐랄까요, 동네 어른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보수정당의 상대를 놓고 그를 상대하러 갔던 사람이 물론 본인도 스타였지만 민주당에서 유리한 중성동에서 다선을 했었던 당의 원내대표인데 너무 늦게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좀 간과하면 안 돼요. 그 홍익표 의원이 너무 늦게 갔습니다. 서초를. 자리 잡을 시간도 없었어요. 네, 한 3개월, 4개월? 네. 그렇게 빨리 가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지역위원장 하신다는 거는 되게 오래전부터였지만 이 사람도 양재 이동에서는 이깁니다. 네. 기대치 대비 그렇게 높은 득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서울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고 근데 정당 득표 대비 개인 득표는 서울 평균 정도 받았었는데 이 말은 개인이 특별히 못했다기보단 바닥에 많이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어차피 사지인데 최선을 다해서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긁은 결과 이 정도 나왔다는 뜻입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다 정도. 민주당세가 매우 약한 지역이고 기본적으로 물론 박빙까지 갔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개인으로 커버를 했지만 충분하진 않았다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장 잘 받은 지역은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양재 1, 2동. 이거는 양재동은 양재동 전체에서 민주당세가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이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거든요. 바로 옆에 이제 매봉역으로 넘어가면 도곡동이 나타나면서 슈퍼타워 집구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층짜리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나오죠. 그들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양재 1, 2동에는 그런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보다 작은 오피스텔이 있고 선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 한 40년, 50년 된 분들이 사는 빌라들이 다닥다닥 있고 되게 오래된 홍어 맛집들이 깔려 있고 족발집이 이런 동네입니다. 네. 네, 제일 높은 건물이 아마 양재 1, 2동에서 SPC 본사일 거예요. 임종린 지회장이 맨날 앞에 가서 노숙하고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말죽거리의 원형이죠. 그래서 투표구 단위에서 당일 투표 유일하게 승리한 곳이 양재 1동 10투표수 이쪽인데 이곳이 민주당 강세입니다. 네, 여기가 전체 201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이제 공급된 SH, LH 단지들이 있는 곳이고 그것들 중에서 장기 임대가 많은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간 LH 단지 여기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 강남에서 10대를 낳았으면 지금의 20, 30대들이 얼마나 우경화돼 있겠습니까? 못된 말 많이 하고 일배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때도요. 이 한가운데 양재 1, 2동 한가운데 있는 언남고 나온 애들이 그나마 좀 제정신이었다. 저 막말하죠? 그냥 맞는 말이거든. 이거 진짜 고향 당사자성에 대한 진짜 강남 애들 다 모이면 다 들인데 제일 들이 언남 출신들이었어요. 아니 고향 당사자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특히 언남 중고를 나온 사람은 믿고 사교도 될 가능성 55%쯤 됩니다. 어머. 네. 이게 그 이명박 오세훈 시절에 계획되고 박원순 시장 때 준공된 것들인데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그러니까 타임렉이 이 정도다 정도로 볼 수 있다. 네. 강남을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좀 더 진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아마 이 얘기는 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의 개인기 경쟁력이 조금 소구했던 지역이라면은 서초 2동 5투인데 여기는 재개발 아파트와 더불어 들어간 행복주택이 있는 행복주택이 일종의 보수를 막아서는 골리앗의 역할을 강남 서초에서 좀 합니다. 네. 네.
나머지 뭐 서초 방배동에선 여지없이 국민의힘의 우세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사기업 이름 붙은 럭셔리 프리미어 에코 그린 포레스트 에듀 이런 아파트들에서는 그냥 추풍 낙엽으로 쓸려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포 방식의 밭갈이 시간을 아주 오래 두고 지역 단위로 좁게 파고드는 방식이 여기도 유효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여기는 안 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방배동 카페 골목을 주변으로 이제 서문여고와 이수중학교까지 강남생활권과 조금 다른 서초가 있죠. 그 지역은 선주민이 되게 많아요. 거기한테 한 90% 받고 양재동 가서 한 90% 받으면 간발의 차이로 이길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가 지금 다 이제 재개발되고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은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다. 아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민주당 몰표가 쏟아져도 일부 지역에 안 돼요. 여기는. 강남에서는 제가 다른 말씀 많이 드릴 거거든요. 네. 서초 갑은 아예 안 되고 서초을은 안 돼요 정도입니다. 절대 안 돼요가 아닌 수준입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데 갑은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을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의 터널을 지나온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의 심정이 아주 복잡한 지금 시점에서 치러질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 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가지고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번 선택이 저는 되게 궁금한데 네. 마지막 건강검진 자유통일당 득표 6% 넘은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아이고 있어 벌어요. 한 곳은 양재 1동 6투표소이고 나머지 한 곳은 방배 2동 7투인데 1동 6투는 여기 그 65세 이상 비율 높고 오래된 임대 아파트 있는 곳입니다. 아, 신수연의 법칙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늙으면 태극기를 든다. 그리고 방배 2동 7투표소는 여기 그 남태령 수방사 바로 앞에 거기거든요. 네. 여기도 서울생활권이 아닙니다. 남태령은. 여긴 진짜 아니에요. 여기 서울 같지 않은 전원마을인데 어쨌든 서초구 안에 포함되는 방배동인데 뭐 비교적 신장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강남 순환로라고 터널이 있죠. 네. 서초 터널하고 붙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나와서 사당역 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예쁜 건물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저 CJ E&M 본사하고 뒤에 또 예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입니다. 웹툰 에고라고 부르는 웹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도시 같고 나머지는 양재 꽃시장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이제 거기 살고 계신 시민들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늘 화가 나 있는 폐허처럼 돼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약간 그 서울 같지 않은 전원마을 느낌이 좀 있고 예전에 강서구 얘기 드릴 때 그 공항 바로 옆에 끄트머리에 전원주택단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기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가까운 동사무소는 서초구도 있지만 과천 동사무소도 가깝습니다. 네, 과천 생활권입니다. 그 과천이 가기 더 편해요 여기.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향인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사는 애들이 행정구역이 이상하게 틀어져 있는 바람에 과천의 학교를 가는 게 좋은데 강남의 학교로 와요. 얘네들이 죽어라 고생을 합니다. 예, 1시간 거리를 중학교 때부터 출퇴근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이 동네 이제 노년 비율 좀 높은 편이긴 한데. 네. 여튼 강남 표심은 아니지만 자유통일당 표심은 좀 있는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서초구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국가주도 성장의 총하죠. 한국 보수정당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가.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번 선택이 되게 궁금하고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 득표율이 40%가 안 됐던 자치구가 서울에서 딱 두 개인데 그게 서초랑 강남입니다. 네, 거기가 본진이니까요. 근데 사실 40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31, 32 이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서초구의 정체성 그 물적 근거가 어딨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반포주공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구반포. 네. 네. 구반포는 뭐랄까 서초의 정신적 상징 같은 동네였습니다. 네. 네. 반포주공을 누가 만들어줬는가? 앞으로 우리에게 누가 또 반포주공을 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끝없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호작용만으로 온 동네와 사람들의 마인드가 다 예속된다. 네. 그 불행의 상징이자 욕망을 했는데 그 욕망 한 만큼 날로 먹잖아요. 좋은 결과로 돌아왔었죠. 이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욕망을 더 재생산하게 만드는 거죠. 네. 지난 50년간 국가 시스템의 수혜자이자 향유자이죠. 한국 보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국가 시스템을 오버라이드하고 그걸로부터 이제 부와 권력을 받아내는 날로 잡순 졸부. 떡고물론이죠. 네. 엘리트가 나라를 잘 운영한다면 손에 묻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봐주겠지가 암묵적 합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손에 반포자기가 묻었어요. 반포자기가 묻거나 아니면 떡을 잘 못 만들거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지? 그쵸. 부동산의 시대가 끝나갈 때 강남 서초의 표심은 뭘 말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대선부터 나올 겁니다. 네. 물론 1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답은 이거죠. 마지막까지 붙잡고 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뭐 이건 되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 보수가 자꾸 트럼피즘을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의 근간은 뭐 제가 아주 잘 알지 못하지만 근간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형성된 개인의 부 그 자체거든요. 물론 그래서 트럼프도 부동산 업자긴 합니다만. 네. 국가 시스템을 형용화시켜도 본인의 부는 남아요. 오히려 더 뚜렷하게 드러났으면 드러났지 시스템에서의 뭔가를 의존하지 않거든요. 이용하면 이용했지. 근데 대한민국의 보수는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순간 권력의 근간이 사라집니다. 네. 전관이 없어져요. 그 내란정당의 권력 기반이 이제 금권이나 물리적 규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치 시스템 기반의 공권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박정희가 준 유산. 네. 근데 그거를 다양한 방식의 백도어로 사유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금권 역시 정경유착이 그 베이스에 있고. 근데 그 근간을 털어먹고 있는 절찬리에 털어먹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저나 신수현 소장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그 점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기업이 굶어 죽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윤석열은. 이러면 자본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보수 시민들이 등을 돌릴 때가 아닌가 봐. 그 정도까지 위험한 짓을 했는데. 자신들의 근간에 나무 밑둥에 도끼질을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다른 루트를 찾을 수 있을까?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른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폭탄 돌리기 말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거든요. 신뢰가 박살난 이후의 시기인데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 그 자체를 보여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권자들이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공권력의 떡고물이 자기의 자산을 부정의한 수준으로 크게 부풀려준 혜택을 얻고 산 사람들을 상대로 공권력을 부수려고 했던 우리 동네 주민, 아크로비스타 입주자, 어둠의 혁명가? 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크로비스타 투표구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6월달에. 네. 이런 서초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선 돼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아닌 한국의 현재에 가장 가까운 서울의 투표구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강북 도봉구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두 자치구의 인구를 합쳐도 60만, 70만이 안 돼요. 줄면 줄지 늘지 않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가장 관심 없는 선거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내곡동, 우면산 생태공원 이런 데를 가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어요. 서울 안 같아. 깨끗하고 좋아라. 하지만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우이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씨 서울 안 같아. 평생을 살았는데. 진짜 서울 안 같은데? 라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용덕사 가는 길에 유원지에 들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서울 안 같아 이러면서 좋아해도 동네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 가장 서울과 거리가 먼 표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입니다. 신선 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방송을 5번을 했다고요. 전 정말 깜짝 놀랐지 뭐예요. 네. 굳이 알릴 필요가 없어서 네. 제가 우리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죠. 네. 네, 알릴 필요 없는 것들은 알리지 않고 그냥 한다. 네, 저는 집에서 끊임없이 먹임을 당하고 있는데 네. 네, 갑자기 알림이 뜨는 거예요. 네, 부모님 댁에 가 있으니까. 네, 뭐지?
네, 이렇게 바쁘게 지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부터는 놀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목요일쯤 그대로 찾아뵙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이 있고 제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을 시작하면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강조드리겠지만 네. 그 어떤 때보다도 공약이 중요하지 않은 대선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 이번 대선을 치르기도 하지만 공화국 시민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이번 대선을 치르기도 하거든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대선인데 저는 이제 늙어가지고 모든 것이 명확했던 대선을 몇 번 치러봤습니다. 기억나는 게 93년 대선, 07년 대선, 17년 대선 같은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승부가 정해져 있는 채로 대선이 시작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이번 대선은 승부가 정해져 있는 대선 중에 가장 아슬아슬한 선거죠. 그렇게 됐죠. 외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네. 서초동에 있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이거 암살 아닌가요? 네, 그들은 스스로 대자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름에 네. 대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암살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민주주의가요. 그래서 공약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느끼실 것이고 실제로 공약을 안 보고 투표장에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다만 캠프가 만드는 공식 문서는 결국은 뜯어보면 현재의 정치 정황을 보여줍니다. 예. 현재 시끄러운 내란과 관련된 이슈들도 이들의 공약의 어딘가에 공약집 어딘가에 묻어 있을 겁니다. 관련된 태도들을 뒤져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도 마음을 못 정했다거나 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다른 이슈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주변 분들이 있으시면 전파할 만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다음 주에 오버뷰와 성가비가 좋아하는 후보들을 위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공약도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 초까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600회가 시작될 때쯤이 되면 여러분들은 공개방송으로 저랑 한번 만나셔야 될 겁니다. 공개방송에서 많이 만나 뵙겠고요. 그 전에 대선 데이터 센트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조와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